자, 이제 2부로 들어가 볼게요. 무역계약이고 여기는 이제 무역계약의 개념, 성립, 그리고 무역계약의 조건까지만 보실 거예요. 우리 5장 내용인 무역 정형거래 조건은 우리 프리스쿨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제3장 무역계약의 개념 및 성립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부분부터 시험 문제랑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역계약의 기초, 무역계약은 국경이 다른 당사자 사이에 하는 계약이다. 읽어보시고 자, 2번에 무역계약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우리 만약에 건별로 계약을 한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거래를 한다. 혹은 뭐 차량 구매 계약을 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런 것들을 뭐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계약 혹은 자동차 구매 계약 이런 것들은 건별로 계약을 해요. 내가 이거 하나만 살 거니까 계약을 하게 되는 건데 자, 그런 경우 있어요. 요즘에 이제 그 온라인 마켓에서 내가 식재료를 주기적으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틀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내가 주문한 물품에 해당하는 수량 그리고 종류가 우리 집 앞에 와요. 그런 것들 요즘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내가 매주 혹은 뭐 매일 필요한 물품이다라고 한다면 건별로 계약을 체결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것들은 한번 계약을 체결해 놓고서 이거 6개월 동안에 유지해 주세요. 라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거 계속 유지해 주시고 내가 그만한다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물건 갖다 주세요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케이스별로 즉 건별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포괄적으로 뭐 6개월치, 1년치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내용이니까 한번 볼게요. 자, 1번 개별 계약. 매 거래 시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어떤 품목에 대한 거래가 성립이 되면 품목별 거래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에 대한 거래가 종결되면 그것으로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다. 정말 단순하게 건별 계약이에요. 우리가 슈퍼 가서 물건 구매하고 돈 내고 나오죠. 끝. 매 거래 건별로 오퍼나 오더를 확정한 후 수출입 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통상 거래 상대방과 최초 거래 시나 거래 초기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내가 처음 거래하는 사람하고는요 1년치를 갑자기 거래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어떤 물건을 나한테 공급해 줄 줄 알고 그래서 최초 거래할 때는 건별로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좀 비싸거나 아니면은 복잡한 물건 같은 경우에는 건별로 체결을 합니다. 2번에 마스터 컨트랙트, 포괄 계약이죠. 매매 당사자 간에 장기간 동안 거래를 하였거나 동일한 상품을 계속적으로 거래할 때 매 거래 시마다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피차 불편하므로 연간 또는 장기간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시마다 거래 상품을 선적해주는 경우의 계약이다. 1년 동안에 우리 매달 얼마씩 받을게 라고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죠. 이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은근히 굉장히 힘들어요. 아마 이제 현실에서 보시는 계약서 중에서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거는 우리 핸드폰 구매할 때 그 계약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건데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다 인적사항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서명 몇 개 하고 하면 끝나는 건데 이렇게 무역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케이스들을 놓고 나서 조항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수출자하고 수입자가 합의를 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니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는 게 포괄계약이고요. 수출입거래 당사자는 당사자 간의 향후 수출입거래 준칙으로서 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일반 거래 조건 협정을 수출입 본 계약으로 작성하며 여기에는 개별 계약 체결 시 무역계약서 이면 약정사항에 포함되는 무역거래 일반 약정사항과 거래 건별로 오퍼나 오더를 확정하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들어가야 되는 조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역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 조항들, 이 협정들은 무조건 갖다 쓴다 라고 해서 쫙 나열시켜 놓은 게 일반거래협정서죠. 이에 따라 개별거래 시에는 총괄계약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간단한 오퍼나 오더를 교환함으로써 거래가 진행된다. 자, 그래서 계약서 내용은 이미 딱 들어가 있고요. 내가 물건 받고 싶게 한 일주일 전에 연락하는 거예요. 자, 5일 뒤에 혹은 일주일 뒤에 나한테 물건 이만큼 갖다 줘. 조건은 이미 계약서에 들어가 있으니까 건별로 수량 정도 그리고 일자 정도만 통보해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3번의 Exclusive Contract, 독점 계약이고, 우리 독점 판매 계약 이런 것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특정 품목의 수출입에서 수출업자는 수입국가의 지정 수입업자 외에는 동일 품목을 오퍼하지 않으며 수입업자 역시 수출국의 다른 수출업자로부터는 동일 품목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맺어지는 계약이다. 그런 거 있어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망고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한국 업체랑 계약 체결할 때 우리한테만 사가라 얘기하는 거고, 한국에서도 너네한테만 사올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3번 무역계약의 당사자. 1번 당사자, 법인인 당사자와 법인이 아닌 당사자로 구분이 된다. 법인인 당사자라고 한다면요,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 그리고 법인이 아닌 당사자는 우리 법인 등록을 안 한 사람들 있죠. 일반 개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사업체는 운영하지만 법인 등록을 안 한 일반 사무소일 수도 있습니다. 2번 대리인. 무역계약에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특정 영업 또는 영업 일부 내지 특정 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자이다. 우리 TV에서 그런 거 보실 거예요. 예를 들면 변호사를 선임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나한테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말고 내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해라 라고 해주는 거잖아요. 즉 변호사는 내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도요, 수출자하고 수입자가 직접 본인들이 와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방 당사자가 사정이 있어서 나타나지 못해요. 그러면 대리인이 와서 계약을 체결해 주기도 합니다. 계약 체결 시 대리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후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즉 본인하고 딱 거래를 했어요. 수출자, 수입자가 딱 와가지고 계약서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네가 문제를 이렇게 발생시켰으니까 손해배상해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수출자는 본인이 왔는데 수입자는 본인이 안 오고 대리인이 와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네가 손해배상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입자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직접 체결한 게 아니고 대리인이 체결했잖아. 대리인한테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 거고, 대리인은 그래도 나는 그 수입자를 대리해서 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수입자한테 가서 얘기해야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무역거래는 본인 대 본인 거래를 중요시하고, 만약에 사정이 있어서 대리인이 와서 계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대리인이 어디까지 권한을 대리하는지를 사전에 확인을 해야겠죠. 자, 4번 무역계약의 법리적 성질입니다. 이게 이제 6가지가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4대 성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역계약에. 자,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1번에 consensual contract, 낙성계약이죠. 낙성계약은 뭐냐? 수출자하고 수입자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출자가 내가 당신한테 물품 팔게 라고 얘기를 하고, 수입자는 그래 내가 그 조건의 물품 구매할게 라고 함으로써 무역계약이 체결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청약하고 승낙. 자, 당사자 일방에 의해서 행해진 청약과, 청약은 상대방에게 내가 너하고 거래하고 싶다라고 의사표시하는 걸 청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대방의 승낙, 승낙은 그 청약을 받은 당사자가 그래 그렇게 거래하자라고 오케이 사인을 내보내는 거예요.
승낙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이다. 물품의 점유 소유권, 위험 이전과 문서 작성이나 문서 교부가 성립 조건은 아니나 실무로는 통상 문서로 작성하여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게 낙성계약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무역계약이. 이번에 Bilateral Obligation Contract 뭐라고 나와 있어요? 쌍무계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쌍무계약은 양 당사자가 모두 의무를 갖게 되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수출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수입자한테 물품을 보내줘야겠죠. 수입자는 수출자한테 대금을 보내줘야 돼요. 즉,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의무가 생긴다라고 해서 쌍무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매매 당사자 간에 계약이 성립됨에 따라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계약으로서 매도인은 물품 인도의 의무, 매수인은 그 대가로 대금 지급 의무를 갖는 계약이다. 쌍방이 서로 대가 관계에 위치하므로 채무이행, 소유권 이전, 위험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3번의 유상계약. 유상계약은 간단합니다. 일단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역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대가를 지불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성립되는 계약이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옛날에 우리 봉이김선달이라는 얘기 아시죠? 그 얘기. 대동강물을 판매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어떤 금전적인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여서 판매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공기 중에 떠 있는 이 공기 너한테 마시게 해줄 테니까 한 번 숨 들이쉴 때마다 1,000원씩 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이 공기를 어디 통 안에 넣어가지고 스프레이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판매를 해요. 즉 상품화를 시킨 거죠. 이렇게 상품화를 시키게 되면은 금전적으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거래하는 거는 위상계약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상계약에는요, 종류가 아까 쌍무계약을 잠깐 보셨으니까 유상계약에는 종류가 양 당사자가 모두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랑 양 당사자 중 일방만 의무를 부담하는 편무계약이 있어요. 자, 이 편무계약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증여, 상속 이런 것들이 있죠. 내가 어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유산을 물려주려고 해요. 그러면 A만 B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즉 B는 그거 받고 그냥 끝인 거죠. 증여도 마찬가지예요. A가 B한테 돈을 얼마만큼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B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방 당사자에게만 의무가 생기는 것을 편무계약이라고 하는데 우리 무역계약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 되겠죠. 자, 편무계약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하나의 케이스를 하나 보시면은 우리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요즘도 있죠. 요즘도 있는데 그 벽에 이런 게 붙어 있어요. 그 현상수배 전단이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 쫙 있고 결정적인 제보를 해주신 분한테 얼마를 드리겠다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이거 봤어요. 이거 그렇게 있네. 그리고 편의점 나가는데 이 사람을 봤어요. 전화를 하죠. 그럼 이거 어떤 거예요? 경찰이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 경찰은 저한테 돈을 줘야 돼요. 근데 나는 의무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보고 그냥 지나가면 끝인 거죠. 내가 이걸 봤다고 해서 꼭 이 사람이 내 눈앞에 있다라고 해서 경찰에 연락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방한테만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얘는 내가 제보 전화를 했으면은 돈을 꼭 줘야 돼요. 근데 나는 어때요? 내 앞에 이 사람이 있더라도 전화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런 게 편무계약의 종류다라는 겁니다. 자, 4번의 informal contract, 불려식 계약이고 이 불려식 계약이
가장 시험에 잘 등장합니다. 분류식계약. 우리 요식계약이라는 말은 어떤 건지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요식, 어떠한 양식이라든지 형식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고, 도장도 찍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식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역계약은 뭐라는 거예요? 분류식계약이라는 거예요. 즉,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계약서 작성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계약서 없이 어떻게 해요? 그냥 수출자하고 수입자하고 우리 거래하자, 오케이 하면은 계약이 체결돼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무역계약 중 분류식 계약이라는 특징인데,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래요.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죠? 아무리 분류식 계약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수출자하고 수입자하고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는 서로 확인을 해서 서명을 해야지만 나중에 분쟁이 안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계약서를 작성은 하지만 이 계약서가 필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분류식 계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이런 이론 사항들에도 들어가 있지만 나중에 뒤쪽에서 그 본 강의 시간에 배우실 CISG라든지 이런 쪽 내용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잘 알아두시고 여기는 체크를 꼭 해두시면 돼요. 영문 텍스트 알아두시고 informal. 그래서 뭐 구두로 계약하거나 서면으로 계약하거나 일부는 구두로 일부는 서면으로 혹은 어떤 특정 행동으로 하거나 상관없습니다. 자, 5번 casual contract, 유인 계약이죠.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채무가 그 원인 사실과 결부되어 그 사실이 없다면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계약이다. 계약상의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결제 의무가 맞물려 원인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뭐 그런 거죠. 후지급 방식, 대금을 후지급하겠다. 그러면 수출자가 먼저 수입자한테 물품 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거 물품을 받으면 수입자가 대금을 주면 되는 거예요. 6번 International Contract, 국제계약, 동일한 국가 내에서 계약 물품의 인도와 인수가 이루어지는 Domestic Contract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국 간의 원격질 계약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가 조금 중요해요. 4대 성질이라고 해서 외우실 때 낙상유불 이렇게 외우세요. 자, 5번입니다. 무역계약의 중거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5번 내용은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역계약의 주계약과 종속계약. 자, 우리 앞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물품 매매계약이 딱 체결이 돼요. 매매계약 체결이 되면 이 아래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요? 자, 대금 결제는 어떻게 할 건지, 보험은 어떻게 할 건지, 운송, 포장 이런 것들 조건을 딱 정해놓죠.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계약이 생겨요. 왜냐? 예를 들어서 송금 방식으로 결제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입자는요, 은행에 가서 뭐 해야 돼요? 계좌 개설해야 돼요. 보험, 예를 들면은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물품 보내면서 해상 운송보험도 같이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수출자는 보험회사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나 보험 체결할래? 보험 가입할래? 보험 계약도 체결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주계약에 여러 서브 계약, 즉 종속 계약이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역계약의 주계약, 원만한 무역계약의 성립과 이행을 위해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 체결된 무역계약을 말하며 물품의 수출입 거래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계약이 되고요. 이 주계약이 나오면서 쫙 뭐가 나와요? 서브계약이 나온다라는 거죠. 바로 1번 Contract of Carriage, 운송계약입니다. 자, 지금 여기 운송계약 혹은 그 아래 보험계약에 나와 있는 3개 영어 알파벳 있죠. 뭐 FCA, FOB, FAS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 강의 시간에 배우실 거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가세요. 요건 다 인코텀즈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운송계약의 내용은
매매계약서에 나타나는 정형거래 조건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2번 보험계약 체결의 당사자나 보험료 부담자 및 물품의 위험 부담 시점 등이 정형거래 조건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인코텀즈 보실 때 보실 거고 3번 대금 결제 계약 수출업자의 가장 큰 관심거리이며 수입업자가 부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사항이다. 신용장에 환어음을 첨부하는 화환어음에 의한 신용장 결제 방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기타 개별 계약, 계약의 성격에 따라서 부수적인 여러 계약이 존재한다. 국내적으로 수출국에서 매도인과 물품 공급자 간의 수출 대행 계약, 수출입국에서 매수인과 수입 의뢰인 간의 수입 대행 계약, 이런 계약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인 컨트랙트 말고는요, 전부 다 종속 계약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자, 그렇게 보시고 제2절에 무역 계약의 성립 부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역 계약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성립이 되는지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1번 무역계약의 성립 일방 당사자의 청약과 상대방 당사자의 승낙에 의해서 무역계약은 성립이 된다. 내가 물건 팔게? 그래 살게. 이렇게 되면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죠. 무역계약의 성립 요건은 의사표시의 합치, 당사자의 행위 능력,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거짓이나 허위계약 또는 위법한 계약이 아니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역계약의 성립 과정. 먼저 뭐 한대요? 여기 네모박스 한번 볼게요. Overseas Market Research, 해외 시장 조사. 해외에서 지금 어떠한 트렌드를 갖고 물품이 판매되고 거래되고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거래처 선정하고, 거래 제의하고, 신용 조회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갈게요. 1번 해외 시장 조사. 1번 의의. 특정 시장에서 특정 물품의 selling possibility, purchasing possibility를 측정하고 매매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아이템, 물품을 판매할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이게 잘 팔릴지 어떨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가 좋을까요? 사막에 가서 난로를 팔겠다. 이건 조금 아닌 것 같고, 북극이나 남극에 가서 에어컨을 팔겠다. 이것도 조금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이 시장에서는 어떠한 아이템이 잘 먹힐 건지 먼저 조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 아래 내용들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읽어보시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Prospective Buyer, 거래처의 선정입니다. 자,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절차들을 그린 거기 때문에 바이어가 등장했어요. 철저한 해외 시장 조사 결과 자사 상품의 시장성이 있는 유망한 목적 시장을 선정하면 일단 내가 그 물건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판매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바이어를 잘 선택해야 돼요. 다음 절차로 그 시장에서 구매 가능성이 있는 잠재 고객이나 유능한 거래처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거래처를 선정하는 방법은 쫙 나와 있고 그런 거죠. 2번에 보시면요. 국내외 공공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한 선적, 각국의 상공회의소라든지 수출입 관련 기관의 거래 알선 의뢰서 이런 것들을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해외 박람회 같은 거 가거나 혹은 인터넷으로 서치하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초콜릿을 판매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특정 국가에 위치해 있는 초콜릿 판매 업체 선정 딱 검색을 해서 그쪽 담당자한테 메일을 보내면 되죠. 요즘에는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담당자 메일 주소가 다 나와 있어요. 전화번호 나와 있고 그렇게 활용하면 될 것 같고, 자 3번 비즈니스 프로포저, 거래 제의와 거래 승낙. 거래처를 몇 군데 딱 선정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거래를 하겠다라고 제의를 해야겠죠.
해외의 유력한 매수인의 목록이 앞의 경로를 통해 발굴되면 우선 상대국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과 경제 현황 등을 참조한 후 다음 요령에 의해서 거래 제의 서한을 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경제 현황이라든지 상식 이런 것들은 왜 필요하냐면 그 어떤 국가별로 그 나라의 그 문화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문화들을 잘 파악하지 않고 보내게 되면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거래 제의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느냐? 당신을 어떻게 알게 됐다. 예를 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됐다. 혹은 상공회의소의 명부를 통해 알게 됐다.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 조건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3번 거래소의 제의서의 작성 시 유의점 뭐 이런 거는 뭐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송부 방법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는 서신이나 이메일로 이루어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텔렉스, 팩스밀리 등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거래 제의 시에 시차를 두고 한 지역 내에 두세 개의 회사에 국한하여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지역에 있는 회사, 관련된 회사 전반에 다 보내게 되면은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예시 한번 볼게요. 거래 제의 서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보시면은 첫 번째 문단 Having heard from the WTC Seoul that you are interested in farm and garden machinery. 자, 당신을 어떻게 알게 됐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당신이 무엇에 관심이 있다고 들었다. We are writing to you with a keen desire to do business with you. 그래서 우리는 당신하고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아마 아래 보시면은 이제 뭐 거래 조건이라든지 혹은 본인들이 어떠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뽐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한번 읽어보시고 자 4번으로 넘어갈게요. Credit Inquiry 신용조회. 자 신용조회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에는 상대방하고 신용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내가 물건 보냈는데 돈을 안 주고 도망간다? 그러면 당황스럽겠죠. 자, 신용조회의 의의와 중요성. 크레딧 인콰이어리는 신용을 공급받는 자의 지급 능력으로서의 지급에 대한 선의 및 일반 경제 상태의 보장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장래의 지급 확실성을 계량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입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물건을 잘 받고 나서 돈은 주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물건을 받고서 내가 돈이 있는데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 신용조회는 꼭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신용조회는 어떠한 내용이 신용조회가 들어가느냐. 자, 보통 이런 거예요. A하고 B. 판매자 그리고 구매자 이렇게 있고 이 판매자가 구매자를 신용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구매자한테 자 너네 신용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당신의 신용조회처를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구매자는요 본인이랑 거래했던 C를 알려줘요. 얘한테 내 신용이 어떤지 물어봐. 그러면 얘가 이제 얘한테 서류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B랑 거래하려고 하는데 B의 신용조회처로 당신의 이름을 들었다. B가 어떠한 신용 상태인지 좀 알려달라. 라고 메일을 보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신용조회 내용으로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조사 내용에 포함돼야 하는 것으로 신뢰도 측정 요소로서 3C가 있습니다. 1번 캐릭터, 2번 캐패시티, 3번 캐피탈 이렇게 있고 1번의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 성격, 즉 퍼스널리티, 업체의 개성이라든지 성실성, 평판, 영업 태도 이런 것들 즉 신뢰와 관련된 내용을 조회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2번 capacity, 거래 능력이죠. 업체의 연간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통 이제 연간 매출액 보면은 이 회사가 장사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나와요. 물론 이제 순이익까지 봐야겠지만 어쨌든 거래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자, 다음에 3번의 캐피털, 자본. 이거 뭐예요? 재무 상태를 본다라는 거죠. 이 회사가 매출액이 1억이에요. 근데 순이익은 1,000원이에요. 그러면
뭔가 회사가 참 잘 안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재무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캐피털, 자본에 대한 신용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용조회의 3C라고 하면은 요 세 개가 고정되어 있어요. 캐릭터, 캐패시티, 캐피털. 요게 그냥 3C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볼게요. 3C 이외에 컨디션, 콜레터럴, 커런시, 컨트리 이렇게 나와 있죠. 4개가 추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3C에다가 이 4개 중에 2개를 추가해서 5C라고 부르고 4개를 다 추가해서 7C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3C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죠. 자, 신용조회 방법은 뭐 현지 업자를 통한 동업자라든지 아니면은 가장 믿을 만한 게 은행이잖아요. 그렇죠? 은행이나 이런 국제 금융센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있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갈게요. Trade Inquiry and Replies, 상품 조회와 회신. 1번, 상품 조회의 의의와 방법. 상품 조회는 수입업자 측에서 수입하려는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매매 조건에 관한 문의를 의미하며 수출업자 측에서 판매 권유 또는 판매 조건을 제시하는 서한은 Sales Letter 또는 Circular Letter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상품 조회는 Letter of Inquiry나 전신으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 이 상품 조회는 무엇을 조회하는 거냐? 거래 상품에 대한 price and quantity. 사실은 수출자도 그렇고 수입자도 그렇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격. 그렇죠? 가격이나 수량 조건, 패키징, 타임 오브 시먼트, 선적, 물품을 언제 배에 실을 건지, 선적 시기, 페이먼트 텀즈, 대금을 어떻게 결제할 건지, 뭐 송금 방식, 추심 방식, 신용장 방식, 인슈어런스, 보험 조건 등 보험이나 대금 결제 조건은 보통 일반 거래 협정서에서 약정되는 사항이므로 생략되기도 합니다. 자, 가격표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이제 물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물품에 대한 재원들도 한번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카탈로그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3번에 예비적으로 매매 계약 조건을 알아보려는 경우도 있고 구체적인 오퍼의 발행을 요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쫙 거치게 된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내가 실질적으로 물품을 구매하겠다 혹은 물품을 판매하겠다라고 상대방에게 제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청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청약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용어를 한번 정의하고 갈게요.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을 우리가 판매자 혹은 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은 구매자 또는 매수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청약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내가 이 물품을 이렇게 팔게요, 팔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매도 청약도 있고요. 반대로 물품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이 조건의 물품을 구매하겠다, 나한테 팔래? 이렇게 물어보는 매수 청약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실무적으로 이렇게 그냥 청약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이 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시간에도 제가 그냥 청약이다 라고 하면요, 요거라고 생각하세요. 매도 청약. 자, 오퍼, 청약. 1번,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특정 물품을 어떤 가격에 얼마만큼 어떠한 인도 조건과 결제 조건으로 판매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제시하는 행위다. 2번, 오퍼가 피청약자에 의해서 승낙이 되면 사법상의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어 매매계약이 성립이 되고 효력은 이때부터 진행이 되며 법률상 written contract, 서면계약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우리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낙상유불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역계약은 분류식 계약, 계약서 안 써도 돼요. 근데 뭐죠? 나중에 분쟁 해결하려고, 분쟁 대비하려고 계약서를
쓰는 게 권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에 오더 주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문은 뭐예요? 내가 물건을 구매하려고 할 때,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거 내가 구매할게 라고 말하는 거죠. 자, 뭐하고 좀 비슷해요. 매수청약.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매수청약은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주문을 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1번. 매수인이 구매하려는 물품의 내역과 거래 조건을 명기하여 구매 의사를 밝히는 것이므로 buying offer, 즉 구매 청약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구매 청약이 그겁니다. 2번에 주문에는 오퍼의 경우처럼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즉 품질, 수량, 가격, 선적, 결제, 보험, 포장 등의 거래 조건이 기재되어야 하고요. 3번 주문서의 형식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자, 7번 카운터 오퍼, 반대 청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 청약은 뭘까요? 우리 이제 청약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매도 청약을 받은 거죠. 그래서 청약자, 얘는 보통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청약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피청약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을 구매자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청약자가 피청약자한테 내가 물건을 이렇게 팔게 라고 보냈어요. 내용을 다 쓰긴 좀 그러니까 단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단가. 내가 3달러에 팔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딱 보고 나서 3달러면 가격 괜찮네, 내가 그걸로 살게 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그게 승낙이에요. 그럼 계약이 체결되는 건데, 자, 요 3달러가 딱 왔는데 이 피청약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 3달러? 나는 2.5달러에 좀 샀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청약자가 청약자한테 보내는 거죠. 자, 다른 조건은 다 마음에 들어. 근데 가격만 2.5달러로 좀 바꿔줘. 그러면 내가 구매할게 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뭐예요? 반대 청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원래의 청약자가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얘가 피청약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거에 대해서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은 계약이 성립되는 거고. 자, 7번 반대 청약입니다. 피청약자가 청약자가 제시한 오리지널 오퍼, 이게 이제 오리지널 오퍼죠. 원청약.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반대로 오퍼를 제시하게 되는 바, 2.5로 바꿔서 제시했어요. 이를 카운터 오퍼라 한다. 반대 청약은 원청약의 거절이며 새로운 청약의 성격을 가진다. 즉 처음에 3달러로 제안했던 내용에 대한 거절이고요, 새로운 청약을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8번 보시면요, acceptance and acknowledgement, 승낙과 주문 승낙이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에 acceptance, 승낙이에요. 이 승낙은 뭐냐? 이 3달러로 청약을 받았던 거 있잖아요. 요거를 그냥 피청약자가 그래 그렇게 거래하자라고 회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되고 얘네들은 3달러의 물품을 거래하게 되겠죠. 이거를 승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청약자가 구두나 행위로 청약의 내용 또는 조건들을 수락하고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동의를 표시하는 것으로, 무역계약은 반드시 청약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만 유효하게 성립이 된다. 승낙의 내용은 최종적이며 무조건적이며 적극적인 행위로 의사표시를 행하여야 하며, 청약에 조건을 붙이고 그 밖에 변경을 부과하여 승낙하면 그것은 유효한 승낙이 아니라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반대 청약으로 간주가 된다. 내용이 이어지죠? 요거를 그냥 100%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승낙인 거고, 조금 내용을 바꿔서 보내게 되면은 반대 청약이 되는 거예요. 자, 2번 acknowledgement of order, 주문 승낙이에요. 뭐죠? 아까 전에 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내가 이 물건 살게 라고 하는 게 매수청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 용어를 조금 바꾸면 뭐였죠? 주문이었죠. 즉 이 주문에 대해서 매도인이 오케이 하는 거를 주문 승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이것도. 자, 이번에 구매자가 여기 있죠. 구매자가 여기 있으니까 얘가 보내는 게 뭐예요? 얘가 이렇게 판매자에게 보내는 게 주문. 판매자가 이 주문을 받고서 그거 내가 그대로 공급해 줄게 라고 보내는 내용이 주문 승낙이 되겠죠. 자, 매수인이 제시한 주문을 매도인이 승낙하여 승낙의 표시로 주문 승낙서는 매수인이 제시한 주문을 매도인이 승낙하여 승낙의 표시, 즉 매약서를 송부하는 행위이다. 오더를 매도인이 승낙하여 승낙의 표시인 세일즈 노트를 발송하는데 이를 Acknowledgement of Order, 주문 승낙서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청약, 승낙, 주문 승낙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면 되겠죠.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결국에는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 거예요. 즉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일즈 노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다. 매도인과 매수인 양 당사자는 주문과 주문 승낙의 과정을 통해서 주문과 주문 승낙이 완료되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매매 계약서가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자, 거기 뒤에 보시면 이제 서식들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물품 매도 확약서라든지 주문서, 그 다음에 주문 승낙서, 그리고 매약서 이런 것들이 쫙 나와 있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우셨던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었던 내용들은요, 그 특정 거래 형태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배우셨던 청약과 승낙 이런 쪽 내용들이 조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청약과 승낙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 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때는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어요. 근데 청약하고 승낙 내용은 나중에 국제무역법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용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문제 혹은 두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니까 잘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